안녕하세요. 김진수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기후위기 시대죠. 예전에는 지구온난화란 얘기 썼다가, 기후변화란 얘기를 썼다가, 기후위기란 얘기를 썼다가, 요즘에 이제 기후재앙이란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고, 예전에 우리들이 쓰지 않았던 단어를 요즘 써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아니, 도대체 지속 가능하다는 말이 뭔지 어려운 이런 단어들을 써야 되고,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우리한테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는데요. 지금 오늘 지구 인구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81억 9천만 명입니다. 1800년쯤에 지구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됐었고요. 20억이 되는데 13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30년도쯤에 20억이 되었고요. 20억에서 30억이 되는 데는 불과 3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30억에서 40억 년 되는 데는 14년이 걸렸고요. 1974년대 인구가 한 4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오늘 81억 9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인구가 살면서 지구가 이렇게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50년 동안 야생생물의 한 85% 정도가 멸종을 했다고 합니다.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만 늘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우리 수십 년 전에 비해서 1인당 소비가 한 서너 배는 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고, 6차 대멸종의 시대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제 6차 대멸종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데, 결국은 우리가 6번째 대멸종의 위기의 원인이자 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 정신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고 지구 생물종이 이제 앞으로 암울한 미래가 돼서 멸종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따 시간이 있으면 뒤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보리스 총리한테 16장의 보고서를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출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말이 사실 티핑포인트라는 말이거든요. 터닝포인트가 되면 좋은데 티핑포인트,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티핑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각성하고 이제부터 다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하는 게 티핑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어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구는 점점 더 어느 정도까지는 더워질 수 있다. 그런 티핑포인트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재난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그레타 툰베리라는 지금 이제 20살 정도 됐겠네요. 그 스웨덴의 환경운동가가 왜 환경운동가가 됐을까? 약간의 자폐증이 있어서 걱정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바깥에 나와보니까 모두가 다 평온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지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걱정이 많았던 이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갖고 시위를 하다가 이제 전 세계 환경운동가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기존 세대들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존 세대들이 인구가 폭발하고 너무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네들이 소비할 자원이 없어졌다. 결국은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의 원인, 그레타 툰베리 환경 이런 얘기들이 다 다른 문제들은 아니고요.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에 대해서 아름다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원에 대한 개념 혹은 목적, 의미, 효과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옥상 녹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옥상 녹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옥상에다가 정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옥상 녹화가 정원에서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옥상 녹화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는 이제 운정 신도시, 제가 운정에 살다가 신도시 개발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사를 나왔는데, 운정 신도시도 이렇게 다 변하고, 논밭이 있던 것들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건물들이 지어지고, 저기 보시면은 법적 조경 억지로 한 흔적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저기 이제 제가 한 3년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저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은평 뉴타운인데, 은평 뉴타운도 녹지가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 아파트촌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녹지의 변화를 197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보면은 약 672만 평이 녹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672만 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크기가. 여의도 면적을 보통 이야기하죠. 여의도 면적은 한 8배 정도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녹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당연히 저하가 됐겠죠. 그 옥상정원의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책자에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정원을 예쁘고 좋은 곳으로, 좋고 이용하는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탄소 중립을 이뤄낼 수 있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고, 우수도 또 저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빗물을 필터링 할 수 있고, 생물 다양성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효과가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정원뿐만 아니라 옥상에도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만 해도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런던이, 지금 우리가 서울시가 푸른도시국이 푸른도시 여가국으로 바뀌었다가 올해 7월 달로 정원도시국으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들이 정원도시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런던이 사실은 국립공원도시를 표방한 첫 번째 도시입니다. 13년 전에 국립공원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표방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노력을 하고 1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또 10개년 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런던도 뉴욕과 똑같이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를 통해 가지고 런던의 50%를 녹지화해서 쾌적한 도시를 이뤄내고 탄소 중립을 이뤄내고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이제 선정한 것이죠. 서울시도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확실한 조례를 만든 사례는 없습니다. 보시면 쫙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또 올해 5월 20일 날 개정을 해갖고 옥상 녹화를 조성하고 나면은 관리하는 데까지도 지원을 해줄 정도로 조례는 잘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쓰지 않고 있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 조례에 보면은 서울시장은 옥상 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조항까지도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옥상정원의 다양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아까 하이라인을 잠깐 보셨겠지만은, 이 하이라인에 이게 초기 사진입니다. 조성 초기 사진들이고요. 하이라인을 조성할 때, 얘네들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이 식물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를 갖다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라는 것도 계획 단계에서 다 이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맨 왼쪽 위가 이제 하이라인을 조성하기 전에 하이라인 친구들을 만든 그 두 친구들이고요. 그 중간들이 이것도 벌써 한 8년 전에,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이라인 다녀왔을 때 그때 가서 찍었었는데, 저렇게 아름답고 생물 다양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낮은 토심에서도 정말 우리가 예쁜 정원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하이라인과 갖고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원들을 보면서 옥상에서 정말 예쁜 정원들을 만들었는데 거의 못 봤었는데, 하이라인에 가서 제가 저것을 보고, 옥상에도 정말 훌륭한 정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얻었었죠. 요게 시공 5년 후의 공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하이라인 친구들이 이제 관리를 새벽에 하는 풍경들이고요. 그 이후에 그 바로 옆에 허드슨강에다가 리틀 아일랜드라는 이런 공간도 또 조성을 해가지고 명소가 또 됐었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TV에서도 보셨겠지만, 여기 이제 아모레퍼시픽 용산의 본사인데요. 이거 처음부터 이제 건물을 지면서 중강을 뚫어가지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었고요. 여기 제가 작년 10월 달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들인데, 꽤 깔끔하고 예쁜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인공지반 녹화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올해 인공지반 녹화대상 이제 심사를 다니면서 봤었던 사진들인데, 예전에 비해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옥상에도 정말 예쁜 공간들을 꾸미고 있더라. 이게 유행이 됐고 트렌드가 됐다. 그래서 옥상을 통해서도 적정한 토심에 좋은 정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얼마 전에 또 다른 곳에서도 상을 받았던데, 포스코의 더샵 갤러리라고 이제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전시관도 있고, 그 다음에 강연장도 있고, 수서 쪽에 있는 그런 건물 옥상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다녀보니까 옥상에다가 정원을 꾸미면서 생물 다양성 공간을 꽤 많이 만들더라. 연못도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인 가든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요 한 2,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하나의 현황, 이제 지금 현황들인데요. 그만큼 정원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게 요번에 이제 인공지반 녹화 대상을 받은 충북도청의 옥상인데, 이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서 이 정도 낮은 토심이지만 이 정도를 꾸며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옥상에서도 적정한 토심으로 인해서 꽤 많은 예쁜 정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심사를 다닐 때 봤었던 사진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대전 신세계백화점 옥상인데, 이것도 작년 10월 달에 가가지고 찍었는데, 상업용 건물이죠. 일본에 가면은 백화점 옥상에 녹화를 해서, 고객들이 백화점에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작전이거든요. 대전 신세계도 넓은 곳을 녹화를 했습니다. 그 외에, 세종청사 많이 가보셨죠. 여기도,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지만은 이렇게 예쁜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생물 다양성도 옥상 녹화에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구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태양광하고 이제 옥상 녹화도 콤비네이션이 꽤 좋은데,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적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례를 보면, 아까도 저기 düsseldorf 사례 이야기 하셨는데, düsseldorf에 이런 건물 녹화를 했습니다. 도시의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약간 서원나무 종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원나무를 3만 주 심었고요. 서원나무 치면 길이를 따지면 8km 정도 되고, 서원나무 한 1m 30짜리를 심었고요. 3년 동안의 관리 계획과 99년까지의 관리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던 정원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 이제 코펜하겐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인데,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키도 타고 트레킹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서 인공지반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형태의 정원이나 녹화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상해에 있는 1000개의 트리가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또 많이 아시는 보스코 베르티칼레라고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설계한 스테파노 보에리가 이 건물 설계한 이후에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프로젝트 거의 한 4, 5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프로젝트 지도상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좋은 건물을 만들어내고 나서 유명해졌죠. 물론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식물들을 다 구해서 3년 전부터 미리 뿌리 돌림을 해갖고 바로 식재를 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 이제 그 플라잉 가드너라고 여기를 관리를 하는데,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관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이 건물을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이제 싱가포르에 갔다 오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 호텔에서 이런 녹화를 통해 가지고 차별화를 그런 한 호텔들도 있고요.
여기 이스탄불의 조르루 센터라고 약간 72,000평방미터가 녹화가 된 그런 사례의 건물도 제가 몇 년 전에 다녀왔었습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호텔이에요. 스파 호텔인데 훈데르트바서가 설계를 했고, 토심은 한 80에서 1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게 지금 초기의 사진들이고, 제가 20주년 때 다녀왔는데, 20주년 때 가보니까 나무들이 한 7, 8m씩 아주 잘 크고 있었습니다. 옥상녹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된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이언스 아카데미인데, 여기는 이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옥상 녹화에 100억을 들였습니다. 100억을 들인 건물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후재난, 공멸 이전에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영부영하다가 뭐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다가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법, 혁신적인 제도,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옥상 녹화는 계속 실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과 제도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해서 옥상 녹화가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잘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뒤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나오지 않았네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옥상 녹화가 정원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옥상에도 일반 정원처럼 좋은 곳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후위기라든가 뭐 물관리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공지반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